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미국을 필두로 유럽 등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확대 재정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이미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30년 또한 다가오는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알고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돌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경기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경기가 호황 상태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기대 심리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 돈벌이가 좋으며 소비 심리도 증가해서 물건 소비도 많아지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물건이 잘 팔려 돈을 잘 벌게 되니 세일과 같은 마케팅 비용을 쓰지도 않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 수익을 내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경기가 좋으니 수익을 더 많이 내니까 물건을 만들 사람들이 더 필요하게 되어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진다면 실업률이 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익도 줄어 물건 소비 경향이 낮아지고 수요가 감소하고 위험에 대처하려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한 소비가 줄어들면 세일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단가 인하도 하면서 판매를 늘리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일반적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비추어 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실업에 의해 직장을 잃게 되면 일단 당장 대체할 일과 수입이 없고 경제가 침체하며 노동 문제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루기 힘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수단을 강구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문재인 정권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당장 쓸 돈이 많아져서 돈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소비를 늘려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시중에 늘어난 자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고 자산 가격이 상승해 사람들은 부유한 느낌이 들게 되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소비가 늘어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실업률을 떨어진다.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면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면서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늘어난 자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만 늘어나고 워라밸 같은 문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은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 달걀값이 빠르게 2, 3배 오르거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실업은 눈에 띄게 한꺼번에 충격을 주지만 인플레이션은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나타난다. 문재인 정권이 실업률을 낮춘다고 세금을 퍼들이면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를 만들었지만 낮은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생겨난 인플레이션 압박은 국가 경제 자체를 좀먹는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막는 기관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설레발 깐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면서 저물가 저인플레이션이 기저를 이룰 때 한국은행은 문재인 정권의 요구대로 돈을 무턱대고 풀어놔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여건을 조성했다. 과거 1970년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미국 연준 의장이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통화 정책으로 연준은 떼돈을 벌고 경제 상황은 안정시킨 전례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수요가 원인이다. 수요가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해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경제도 활성화되며 임금도 오르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건전한 상황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이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로 활용된다. 두 번째 요인은 수요는 늘지 않는데 원자재나 인건비 등이 상승하여 공급이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제는 활성화되고 실업률도 낮다. 그러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에서 제품 생산 단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는 것이고 소비는 줄어들어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다. 고물가, 저성장의 상태로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 두 가지 사례가 유명한데 첫 번째 사례는 19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다. 1960년대 초반 영국 경제의 물가 상승률은 1%, 실업률은 1.7%로 아주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965년부터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과다한 복지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대와 데모를 일삼는 강성 노조가 자리 잡았고 기업은 노조의 요구에 뛰라 해고도 못했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했다. 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은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판매가를 올렸고 이는 물가 상승을 가져왔으며 물가 상승은 소비를 줄여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두 번째 사례는 1970년대 오일 쇼크였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1978년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급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었다.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과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 것으로 국제 원유가의 급등이 발생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원유를 소비하는 산업과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이 모두 생산 가격이 상승하고 필수재인 원료와 연료 가격의 인상으로 제품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제품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준 사건으로 물가 상승률은 20-30%에 달했다. 영국의 경우는 노동력과 인건비가 원인이었고 오일 쇼크의 경우는 필수 재화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2년째 맞고 있는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농산물과 원재료 수급, 생산 차질 등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겨 제품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고 제품 가격은 오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락한 경제가 경제 회복을 위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1년간 급격한 위축과 1년 후 급격히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각국의 노력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에 따른 인프라나 시설, 경제 구조가 회복을 위한 요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가 확 줄어들어버려 가격이 바닥을 쳤지만 회복을 하려는 경제 수요로 인해 원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을 폭등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이나 선박 운송 회사들이 많은 경제적 타격으로 망하고 그와 연계된 물류 업체들도 도산했으며 관련 전문 직장인들도 모두 퇴사를 해서 다시 경제 회복을 하겠다고 전 세계가 움직일 때 관련 산업들이 받쳐주지 못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지금 영국에서 휘발유 사재기와 가격 폭등이 발생했는데 단지 그 휘발유를 운송해줄 운전 기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며 미국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감자튀김 재료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단전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과 호주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고 전기 공급 차질로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못해 제품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당장 개선을 할 방법이 없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국지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전 세계가 멍청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놀아나면서 중국을 전 세계 공장의 기능을 하게 해. 물류 공급의 차질은 전 세계가 공급의 차질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반도체 수급의 문제는 자동차에 치명적으로 생산에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전제 제품들의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백신 보급이 원활한 선진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하청 공장 역할을 하는 지역들에서는 의료 체계가 미비하고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물건 부족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소비를 살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태라. 여러 비용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상태가 반년 정도 안에 끝나지 못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진다. 당장 내년 초반에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지 벗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미국 연준은 3%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6%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은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 차질, 공급 부족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서 일상 생활 회복이 더 늦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태가 되어버린다. 중국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단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공장 구실을 하며 물품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전력 부족으로 생산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탈출로 인한 경제 회복 국면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시진핑이 전 세계를 공급, 상품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하던지 지금 전 세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정전 사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독재, 야욕과 치부를 위한 경쟁자인 상하이방과의 싸움의 결과로 중국 인민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호주와의 알력으로 인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나 시진핑의 탄소 중립 정책 발표도 한 원인이겠지만 그 대책을 부실하게 한 전력방이라는 리펑 전 총리 일가의 반란이 원인이다. 중국 공산당은 호주와의 마찰로 석탄을 수입 금지하면서 대책을 준비하지 않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의 전력 대란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상하이방의 권력 암투는 베이징까지 전력 제한 송전을 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 전력방은 전력을 독점하면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석탄을 구입하며 전력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는데 시진핑이 장쩌민과의 권력 암투로 장쩌민계 자금주를 조이는 과정에서 생긴 알력으로 그에 반발한 장쩌민계 전력방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홍색 귀족으로 불리는 집권층들은 중국의 거의 모든 사업에 관시라는 것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중국의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시진핑과 대립하는 장쩌민의 상하이방은 크게 세 가지를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며 부를 거머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력방이다. 전력방의 시조는 리펑이다. 리펑은 2019년에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부를 거머쥐고 있는데 리펑은 샨샤댐을 주관한 주임으로 건설 책임자이다. 리펑 딸 샤오리는 중국 전력국제발전공사의 CEO를 지냈으며
중국 전력계에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샨샤댐도 리펑일가의 소유나 같은 상태다. 두 번째는 석유방으로 시진핑에 의해 이미 숙청이 된 저우융캉이다. 저우융캉은 중국 공산당의 기름 삼통으로 불리는 국유기업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중국 해양석유를 장악하고 있다. 저우융캉 며느리 가족도 석유 채굴 장비를 2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전신방으로 장점인 아들 장맨헝과 손자 장쯔청이 장악하고 있다. 마윈의 알리바바, 마화텅의 텐센트 같은 대표 정보통신 기업들은 물론이고 최대 방산업체 중국북 방공업, 핑안보험 등 모두 상하이방 계열이다. 이들 배우는 장점인의 상하이방이다. 상하이방은 중국 공산당의 최대 그림자 세력이다. 장점인의 아들 장맨헝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컴, CNC 중거왕통을 지배하고 있다. 시진핑과 상하이방의 쟁투로 기결이 되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투쟁의 본질은 결국 돈줄이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기득권을 노린 홍색귀족과 그런 부를 빼앗아 가지려는 시진핑과의 암투이다. 원자재 가격이 석유와 석탄을 중심으로 2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 이로 인해 전력이 부족한 것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경기 회복으로 필요한 자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철광석도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고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관련 자재들도 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작황도 좋지 못해서 농산물들도 거의 50%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와 제철 재련소, 아연 재련소 등은 석탄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생산 단가를 올리게 되고 북반구 동절기가 가까워 오면서 석유와 가스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겠지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 중국이나 인도는 석탄 화력 발전의 70% 정도를 의존하는데 석탄 가격은 2배나 오르고 공급은 원활하지 못해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공정으로 전력을 공급 못해 상품을 만들지 못해 공급 부족을 만들고 있다. 거기 더해서 물류 유통도 원활하지 못해 소비자들은 물품 부족으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비싸진 상품 가격으로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수익이 떨어지며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가 재정 확대라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했는데 원재료나 농산물들이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을 통해 통화를 조절하며 물가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테이퍼링만으로는 물가가 잡힐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손대야만 하는데 금리가 1%만 오른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가게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상당히 늘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20% 정도 급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연결고리들이 서로 물린다면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의 몰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없다. 유럽은 난방용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 더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원가가 오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 물류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어 물류도 대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물자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생기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지금 이 상황을 미국 연준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 벌써 6개월이 넘게 각종 원자재들과 농산물은 가격이 50% 이상 오르고 소비재들도 가격이 20, 30% 오른 상태인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조 증상이다.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지 않아. 각 사업장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생산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실업수당으로 버티는 사람들은 소비를 촉진해줄 돈이 없어서 소비는 줄어든다. 이런 상황을 버티겠다고 계속적으로 재정 확대를 통해 양적 완화를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시작된 각 나라들의 막대한 재정 확대로 인해 풀린 돈들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자산 시장에 버블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원자재 가격을 폭등하고 있고 이는 전력난을 유발하면서 생산율이 낮아지고 상품의 가격은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니 선진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난방과 기름값은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후에도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쌍두마차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다. 원자재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은 친환경 에너지로 그로 인한 신조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이라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나 알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이 줄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화석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은 환경 오염 때문이라는 편향적 사고에 집착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일어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각국 정부들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재정 확대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했는데 그 전략적 선택 분야 중 한 군데가 친환경 에너지였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강력한 친환경 정책으로 선도하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고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전개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파리기후 협약에 중국은 혜택을 받으며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했으며 세일 가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구해왔는데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드리이브 정책도 변하게 되었다. 바이든은 당선 후 바로 파리기후 협약에 복귀를 하고 미국 연방의 공공토지 안에서 세일 가스 시추를 중단시켰다. 미국 정부가 친환경을 외치자 ESG 펀드와 각 기업들은 그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금융기관들도 돈을 잘 버는 기업보다는 착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선포했다. 환경 문제에 각 경제 주체들이 공감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이 설정되자 친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반대로 석유 관련 산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는 모두 멈추었으며 생산량 또한 늘어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관련 원자재들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이 오르고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은 줄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천연가스는 1년 전보다 가격이 130% 급등했는데 탄소 중립을 적극 지지하던 유럽의 친환경 풍력 발전이 바람이 잘 불지 않아 풍력 발전이 계획대로 생산되지 않아 그 대체로 필요한 가스 발전량이 늘어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400%까지 가격이 올랐다. 유럽은 풍력의 16% 정도 의존했는데 바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전력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부족한 전력을 메꾸기 위해 유럽 각국은 전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에 더해 석탄 부족으로 발전량이 부족해 단전까지 발생하는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 자원인 석탄, 석유, 가스까지 끌어모으면서 세계적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해. 공급 부족 전망이 어렵다는데 부채질을 했다. 지금부터 북반구는 겨울철로 접어드는데 에너지는 각 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알미늄은 가볍고 튼튼한 소재라서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이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대로 알루미늄 생산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의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시진핑도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중국에서 시행한다며 석탄 발전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는 데다 호주와의 트러블로 호주산 석탄 구매를 전격 막아서면서 다른 공급선을 찾아 대체하려고 했지만 석탄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중국의 화력 발전소들은 발전을 못하고 있어 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전기 부족으로 인해 당연히 알루미늄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했다. 구리의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을 필두로 전 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재료인데 세계 경제 지표 물자로 사용되는 원자재인데 구리의 사용량으로 세계 경제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래 발생한 구리값 폭등은 단순히 경제 회복에 따른 것이라기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 필요한 구리 소비량이 전통적인 전력 시설보다 6배가량 많아 구리 수요 자체가 오르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구리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칠레와 페루의 정치적 문제가 있는데 세계 생산량 2위인 페루의 극좌 성향 카스티요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구리 시장이 요동을 쳤다. 카스티요의 공약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페루의 천연 자원을 약탈한다며 국유화나 세금 인상을 하겠다고 했으며 광물 판매 가격의 70%를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나서자 구리 가격은 폭등했다. 구리 생산량 1위 국가인 칠레에서는 구리 광산 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75%로 인상했는데 현재 구리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 칠레 구리 광산은 낙후된 부분이 많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설들의 개선을 위한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이 딸리자 구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발하는데 돈을 들이고 생산량을 늘려봐야 칠레 정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 신규 투자나 생산량을 늘리는 걸 못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북반구 겨울을 앞두고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원유 가격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심각함에도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탄소 중립 정책과 ESG 기업 경영의 트렌드에 따라 주요 에너지 메이커들이 세일가스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세일가스 개발에 사용되는 수압파쇄법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폐수 배출이 많아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어 할 수가 없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히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류 소비가 줄어 가격 폭락을 겪은 중동 산유국이나 러시아도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전 세계는 유가 급등으로 증시가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만 원유 증산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석유 생산 국가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내로남불 미국 정책을 수용할 나라는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한다고 설레발 까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풍력 에너지, 태양력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의 관련 주들이 폭등했으며 전 세계가 화석 연료 줄이기를 나설 때만 해도 석유 공급국들은 쇠퇴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그린플레이션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모든 변화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이 되겠지만 당장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년 전에 미국이 세일가스 생산을 늘릴 때 미국은 되고 중국인 안 된다면서 미국 우위의 경우를 예측하기도 했지만
미국 바이든 정권의 정책 변화로 미국만 어려움을 덜 겪을 뿐이지 전 세계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 밥을 먹으면서 부족해서 생기는 배고픔과 과식을 해서 배부름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생리적 현상이다.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도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원유를 필두로 자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020년 40달러 안팎이었던 유가는 이미 80달러를 넘었고 100달러까지 오른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는 4.5배, 석탄은 3배, 알루미늄은 1.6배, 구리는 1.4배, 밀은 1.3배, 설탕은 1.6배, 콩은 1.3배, 닭고기는 1.7배, 소고기는 1.3배, 파묘는 1.6배, 자원 및 자재 가격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해오던 자원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이 엉망이 되면서 물류 대란을 가져왔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필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0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1년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지만 2021년 2분기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도 모두 하향이다. 개인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비품 소매 총액도 16.4%라는 높은 증가 수치를 보였지만 물가가 오른 영향도 있고 2021년 상반기의 23%에 비교한다면 하락세로 개인 소비 위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그리고 2021년 4분기 중국의 경제 전망 역시 암울하다. 시진핑이 권력 암출을 위해 상하이방을 공격하면서 헝다그룹에서 시작된 부동산발 위기로 부동산 개발 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이 집이 가장 잘 팔리는 때인데 올해 황금 연휴 때에는 중국의 60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 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43%나 줄었고 상하이 경우는 88%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몰이다. 3분기에 이미 시작된 부동산 개발 투자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2020년 중국 국내 총생산의 14% 이상을 차지하던 부동산 개발 투자가 위축이 되면 경제 전체 위축은 불가피하다. 시진핑과 장점인의 권력 투쟁으로 그나마 생명 연장을 하던 부동산 기업들이 시진핑의 독재, 야욕에 무릎 꿇고 기업들의 존폐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개인 소비의 침체도 발생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경절 황금 연휴에 중국 내 여행 수입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전년 대비 4.7% 줄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황금 연휴와 비교한다면 40%나 감소한 것이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돈을 긁어 모았던 중국 경제 전체 전망이 암울한 가운데 중국인들 내수 소비마저 위축이 된다면 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 확대와 소득 감소로 소비하려는 돈이 없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 위축은 미중 갈등으로 시진핑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거리하며 수출을 안 해도 내수로 중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믿을 수도 없는 중국 공산당 발표 통계지만 중국 통계국의 자료만 보더라도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10월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3%라며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한다면 반드시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9월 경제 성장률이 감소세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대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10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산재와 소비재 양쪽 모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력난 개선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통제하던 전기료 인상을 허용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으로 전력 생산의 70%를 의존하는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치솟아 전력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20%의 인상을 결정했지만 향후 석탄 화력 발전 전기료의 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으며 이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전기료 상승은 거의 모든 생산 현장의 비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재, 소비재 둘 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체기 또는 하향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 암투로 촉발된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권력과 힘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 집권층 900명과 중국 공산당원 1억 명이 독점한 중국의 부에 나머지 13억 중국인들이 반기를 들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폐단보다 더한 폐단으로 중국인들의 생존을 건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겨울 전 세계가 에너지 파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의 골통짓거리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으며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다 맞은 자충수이고 유럽은 친환경 발전에 몰두한 나머지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을 밀고 나가다. 러시아에게 가스 공급을 통제받으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다. 글로벌리스트들과 딥스테이트들이 주장하는 지구 환경기후 대책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몰두한 유럽은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자연은 인간의 예상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투여해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친환경 발전을 유지해야만 필요한 전기를 충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생산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도 더 안아야 한다.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에 빠진 것은 2010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발전 정책으로 진행 중에 영국 북해에 설치한 풍력 발전기들이 올해 기상이 예상한 만큼의 바람을 불지 않아 풍력에 의존하던 전기 생산량이 부족하면서 급히 화력 발전에 의존해야 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겠지만 유럽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이 중국처럼 단전을 시행한다면 유럽에서 살아남을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10여 년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에너지 부족 사태를 예견하는 말을 했는데 독일인들은 왜 원자력을 싫어하고 가스도 싫어하면 겨울 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장작불을 떼겠다는 것이 탄소 저감 정책인가?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싫다면 그 장작도 시베리아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만 몰두하는 독일을 비난했었다.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이 장작을 떼야만 할 정도의 겨울 난방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스 공급을 통제하면서이다.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독일은 값싼 러시아 천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노드스트림 2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 서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 북부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수송관 라인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이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메르켈 독일 통리는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푸틴은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러사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장담을 했지만 그런 공언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결국 유럽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푸틴은 2009년에도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천연가스관을 열흘 넘게 잠가버려 프랑스, 이탈리아에까지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 지난 6일 기준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가격은 지난 6월 초와 비교했을 때 4개월 만에 가격이 5배나 올랐다. 원유 석탄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오일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가격은 연초 대비 60%나 올랐으며 국제 석탄 가격의 표준이 되는 호주산 석탄 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200% 올랐다. 이번 겨울 북반구는 가장 추운 겨울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분석가는 유럽 각 나라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무릎을 꿇고 구걸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유럽은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 공급을 줄인 것이 유럽 천연가스 대란의 직접적 원인이다.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을 표방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며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목이 매달리게 된 것이다. 유럽 각 국가들 중 전기 생산 연료 중 천연가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 36%, 이탈리아 45%, 네덜란드 59%, 아일랜드 51%로 비중이 높다. 그나마 원전 비중이 70%인 프랑스도 원유 가격을 60% 이상 인상했으며 G7국가 중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이탈리아는 전기요금을 30%, 가스요금을 14% 올렸으며 영국의 전기요금은 1년 만에 700% 인상했다. 노드스트림 2 공사는 이미 완료했으나 이미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4개를 다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유럽을 압박할 것이며 유럽은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지구 환경을 빌미로 급속히 진행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 계획을 통해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며 프랑스가 주축이 된 유럽 10개국 경제 에너지 장관들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는 원전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막대한 세금 도둑질을 일삼았지만 정작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에는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결국 생산자 물가 상승과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작용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경제 위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전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미 5%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 대출금리는 매일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2달 전과 비교해서 이미 0.7% 이상 올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문재인 정권의 조작한 통계로도 감추지 못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3.2%나 올랐으며 휘발유 가격은 이미 27% 이상 올랐고 계란값도 33%나 올랐으며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4.6%를 넘어섰다. 전월세 같은 부동산 상품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7%를 넘는 물가 상승이다. 피부로 느끼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영향을 받는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를 급히 인상 중이다. 채권시장에서도 3년 물 국채금리가 2월 0.9%대였다가 11월에는 2.1%대까지 올랐으며 5년 물 국채금리가 2월 1.2%대였다가 11월에는 2.4%대까지 올라서 한국은행은 2조 원을 시중에 풀면서 국채를 사서 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지만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예금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은행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이자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은행채 5년 몰 금리는 10월 1일 2.1%에서 11월 2일 2.5%까지 올랐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은 아직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11월, 2012년 1월 그리고 상반기 중에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이미 발표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75%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적어도 1.5%는 넘어서게 될 것이다. 여기 부가적으로 원화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1달러당 1,070원까지 내려갔다가 11월에는 1,190원을 넘어섰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외환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추가적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5%에서 6%가 되는 것과 1%에서 2%가 되는 것은 똑같은 1%가 오른 숫자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심각하다. 이자가 5%에서 6%가 되는 건 단지 20%가 오른 것에 불과하지만 1%에서 2%가 되는 건 이자가 100% 오른 것이다. 그동안 재정 확대로 시중 은행들의 이자를 낮춰가며 막대한 돈을 시중에 푼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몰렸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살고 있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감당할 수준일 때 말하는 것이고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5%를 넘어가면 수백 %나 오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중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연 60조 원이 늘어난다. 세계 공장을 자처하는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발이 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전력 대란 등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상품을 통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내수 우선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하고 있고 경기 둔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물 가지수 P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했으며 여기에 국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20% 이상의 전기료 단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PPI 상승률은 1월에 0.3%였지만 3월에 4.4%, 5월엔 9.0%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는 중국 내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때리는 것으로 내수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안정되는 듯 했지만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킨다. 이미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은 1.5%로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침체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성을 벗어나고 있는 데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영향이 가세하면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중국은 부동산법을 문제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기도 어려우며 전 세계 공급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며 망동을 하다가 전 세계의 왕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